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맛. 포항의 겨울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 이름. 맛있어. 진짜. 동해가 키워내고 바람이 빚어내는 겨울의 맛. 겨울을 기다리게 하는 이름, 포항 과메기를 찾아갑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부는 12월. 제대로 추위가 찾아온 포항 구룡포항에서 맛칼럼니스트 박상현 작가의 포항 맛기행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는 맛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포항의 구룡포항인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이 구룡포항은 그 어선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구룡포는 연중 다양한 생선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겨울에 찬바람이 불 때면 이 바람이 완성하는 구룡포의 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메기입니다. 오늘은 이 과메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매년 이맘때 구룡포에는 여기도 과메기 저기도 과메기, 과메기를 파는 사람과 찾는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청어나 꽁치를 찬바람에 내다 걸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열흘 정도 말리게 두면 윤기 차르르르 감칠맛 나는 과메기가 되죠. 경북 지역 바닷가에서 먹던 찐 로컬푸드 과메기가 이제는 전국적인 겨울 별미가 되어 해마다 구룡포에는 대규모 상설 판매장이 열릴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어도 지금 요즘은 청어도 제법 잡히나 봐요. 청어가 요즘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보니까 네. 청어랑 꽁치가 차이가 없네. 꽁치가 이제 원료가 안 잡히다 보니까 청어 가격이 동일한데 꽁치는 조금 올랐어요. 1,000원.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꽁치가 더 귀하네요. 맞아요. 꽁치가 안 잡혀서. 네. 노릇 음식이란 제철 산지에서 먹는 맛이 으뜸이라. 겨울 포항 구룡포에 왔으니 과메기 한번 제대로 먹어봐야죠.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시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권선희 할까? 선생님이시죠? 네네. 제가 그 구룡포에서 과메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좀 추천해 주십사 부탁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또 선생님 좋아하시는 단골집도 있자 그러시던데. 네, 몇 군데 있는데 예. 오늘 한 군데 보여드리도록 아유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말리는 모습이 참 좋다. 구룡포 지킴이 권선희 시인이 추천하는 과메기 맛집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 여기 독장 있네요. 네, 지금은 뭐 구석구석 전부 덕장으로 아마 오. 설쳐지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구룡포의 진풍경. 꽁치와 청어가 바닷바람과 겨울 햇살을 맞아 과메기가 되는 맛있는 풍경입니다. 야 여기도 말리는 양으로 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게 뭐 날마다 이만큼씩 예. 널고 말려서 나가고 나가고. 이러니까, 네. 오 지금 이 정도면 다 마른 건가요? 이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 같아요. 그 외지인들은 아주 축축한 거보다는 네. 조금 꼬독꼬독한 거를 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런 택배 물량으로는 이게 최고 같아요. 네. 그러면 포항 분들은 조금 덜 마른 걸 선호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원주민들은 네. 통마리 과메기도 좋아하고 네. 좀 축축하면서 오.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걸 오. 좋아하더라고요. 네. 덕장 구경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구룡포 과메기를 직접 맛볼 차례. 산지에서 바로 먹는 맛은 어떨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올해 과메기 자주 드셔보셨죠? 올해 2번 두 번? 먹어봤어요. 저는 올해 첫 과메기인데. 아, 그래요? 네, 이게 첫 과메기인데 이 선생님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근데 선생님
포항 분은 원래 포항이 고향은 아니시죠? 네, 저는 고향이 춘천이에요. 춘천이 고향인 권 선생님을 이 빠져들게 한 과메기의 매력은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생선, 그러니까 물고기 해먹는 방식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로 빚어지는 건데 이게 맛도 희한하고 처음부터 입에 맞으셨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네. 우리 구룡포가 워낙 먹거리가 풍부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글 쓰면서 사니까 외부 친구들이 오면 대부분이 술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과 함께 먹을 때 이 술안주로 네. 이걸 접하면서 이것만한 술안주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한. 역시 그건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이 숙취 뭐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코에 이렇게 기름을 닦고, 기름기가? 닦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육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어차피 꽁치는 원양에서 잡아서 냉동으로 된 거를 녹여서 말리는 건데 네. 굳이 구룡포여야 되느냐. 보는 바람이 각별한 거는 사실이에요. 해풍 토마토, 해풍 시금치, 해풍 그 국수 전부 다 바람을 빼지 않고 그 음식에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이것도 바람이 빚은 어떤 산물 중에 하나죠. 사실 이 구룡포 이쪽부터 시작해서 울진, 영덕 이쪽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반드시 있는 젓갈 중에 하나가 꽁치 젓갈. 예.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지역 분들은 꽁치 젓갈이 이제 김치 담을 때도 들어가야 맞습니다. 좀 특유의 네. 이 네. 감칠맛과 묵직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꽁치를 사랑하고 오래 먹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왜 김치가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동네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나는 과메기가 아니라 네. 가정집에서 네. 서로 이웃을 초대해서 네. 뭐 먹자고 네. 술 내오면서 먹을 때 등장하는 게 김장김치더라고요. 네. 둘둘둘둘 말아서 먹더라고요. 그럼 이러시겠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메기 직접 뜯으시면서 네, 네. 김치 이렇게 북북 찢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말아서 맞아요. 아 맛있겠다. 네. 구룡포에서는 안주로 밥 반찬으로도 먹는 것이 과메기라 조림으로도 먹고 양념장 발라 구이로도 먹고 김장김치에 보쌈 말듯 이렇게 김치에 둘둘 말아서 먹기도 한답니다.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찢는 거지. 근데 네. 이건 지금 네, 기름기도 그렇고 수분도 그렇고 네, 좀 굉장히 촉촉한 편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그 도심이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거보다 훨씬 더 바짝 마른 걸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취향인데 어. 이제 과메기를 많이 먹은 경력이 쌓일수록 축축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이웃끼리 모여서 침 나온다.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이쁘게 썼어요. 아. 이쁘게 써야 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잘 숙성된 초장에 듬뿍 찍어 배추에 해초, 마늘, 고추를 올려 한 입 크게 쌈을 싸먹는 것도 좋지만 김치에 둘둘 말아먹는 것도 기가 막힌 조합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치에 뭔가를 싸먹는 걸 굉장히 즐겨하거든요. 뭐 가자미류 같은 생선을 싸먹기도 하고 홍어 같은 이런 삭힌 음식들도 이렇게 김치에 곁들이는데 과메기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그 음식인데 여기에 이제 산미가 좋은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는 김장김치나 묵은지가 곁들여지니까 식감은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이 감칠맛과 산미가 어우러져 가지고 서너 점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대여섯 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게 되고 저는 음식이 이렇게 좀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것일수록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든 진짜 맛있네. 이 통마리 전체를 갖다가 네. 껍질만 싹 벗기고 네. 내장까지 그냥 이 대파 있잖아, 대파. 네. 대파를 퉁퉁 잘라서 거기에 그냥 감아요. 네. 감아서 그걸 김밥처럼 이렇게 먹어요. 그거 한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먹으면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야, 그까지는 못 또 가겠는데. 그다음에 아직. 또 이 진심으로 올 연말 소중한 진심 전하세요. 금년도 슬로건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미래인데요. 금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지만은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과 뜨거운 열정이 합쳐진다면은 금년에도 목표액 100억 원을 훨씬 넘어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미래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달간의 나눔 캠페인 예상적이 시작됐습니다. 중구 일원에서 기부도 하면서 행복한 중국 푸드마켓에 많은 기부를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 이웃 생각해서 작은 돈이라도 기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시민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고요. 방송 3사를 통해서 그 방송국의 접수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부가 가능하고 이번에도 100억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대구가 또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대구가 되고 또 따뜻한 겨울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키다리 기분 전방은 마트나 백화점 내에 기부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장을 보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생활 속 나눔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기부된 물품은 인근 푸드뱅크나 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빈 기부함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큰 행사를 많이 해서 1대1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이 상품을 하나씩 또 기부를 해주고 가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라든지 특히나 신선식품, 생물로 되어 있는 오징어나 생선 같은 종류,
축산 상품 이런 거는 안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고객분들이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하셔서 어려운 이웃한테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왔습니다. 기부 전빵 가득 찼다고 해서 수거하러 왔습니다. 기부전빵에서 많이 들어오는 건 라면이나 과자들과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식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수급자분들께서 식재료 사기가 어려우니까 식재료를 많이 기부를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식사하시기가 편하시죠. 저희는 진열하진 않고 최대한 다양한 품목을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뭐 기초생활 수급 탈락자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을 저희한테 이제 신청서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신청서를 받고 이제 전달을 해 드리는 거죠. 작은 기부도 쌓이면 커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당 300장, 그래서 두 가정, 그래서 총 600장 여러분들이 그 따뜻한 사랑의 연탄을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서 뭐 한 분이 이렇게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사실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중요해요. 꼭 바퀴에 발이 밟히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탄값이 원래는 850원으로 5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어르신이 한겨울 나기 위해서는 한 600장 정도, 좀 더 넉넉하면 한 700장 정도는 있으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나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서로 나누자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오히려 기부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었는데 올해는 기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천천히 조금 줄이고 섞고. 평소에도 자원봉사 단체를 찾아서 잘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에 연탄도 처음 보기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번 와봤어요. 다리가요 풀렸어요. 오늘도 힘들긴 한데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절권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네. 제일 큰 차입니다. 네. 원래 들어가시고. 그 들어도 돼. 이거 들어오시면. 아니 다 되면은 내가 오늘 확인하고 내가 하루 석장 추울 때는 넉 장 할 때도 있고. 아유 고마우게 말도 뭐하죠. 그 표현을 다 뭐하지만도 가스값도 훨씬 비싸고, 예, 또 연탄도 비싸고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갖다 주는 걸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 어디가 아파? 허리가 아팠다. 마지막 달성다 모두 힘냅시다. 어르신들이 연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희들 그 작은 봉사가 큰 기쁨을 준다는 그런 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떤 면에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오늘 보람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용돈과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기부와 나눔의 형태들이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든 기부나 나눔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역이 건설되면서 그 주변으로 철도 관사촌이 형성됐던 대전 소재동. 이제는 사람들이 떠나고 쓰러질 듯 낡은 옛집마다 소재동의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소재동의 옛 모습을 찾아내 사진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소재동의 기록,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은 대전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소재동에 제가 왔는데요. 옛 철도 관사촌의 추억을 간직한 채 시간이 멈춰있던 이곳에 최근 소재동 프로젝트를 통해 맛집과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지난 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요. 뭔가 이 골목을 걷다 보면 작가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걸어볼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전 소재동. 대전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곳엔 대전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소재동엔 빈집들이 많아졌죠. 소재동 좁은 골목 사이를 수차례 오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는 이 사람, 뷰파인더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진작가 박정일 씨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성큼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사진 찍고 계셨네요. 네네. 대전의 소재동은 그 근대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장소죠. 오랫동안 이곳 사진을 찍어 오셨으니까 소재동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시겠네요. 네, 소재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재동은 옛날에 예전에 여기에 소재호라는 일제시대 때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매립을 하고 이제 소재동이 만들어진 거죠. 역시 대전 토박이라서 그런지 척척 박사시네요. 전 대전 토박이가 아니라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 네. 경상도 아이가. 경상도 맞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정일 사진작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박정일 씨는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본격적인 사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현장을 기록하는 일이 무척 가치 있음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 작가님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관한 사진전을 또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진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활동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시위대와 함께 이제 시위 현장을 촬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경찰에 그런 이제 첩자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잡혀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뭐 그런 기록들을 지금 이제 보면서 그때 홍콩의 그때 당시에 민주화 운동의 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사진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도시의 오랜 역사에 관한 사진들을 계속 또 찍어 오셨던 거잖아요. 네네. 어디를 좀 주로 찍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곳을 찍었지만은 이제 부산에 바닷가 사라지는 홍티마을 그 무지개 공단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적은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런 마을과 또 경주의 이제 한센인 마을 그 나병 환자의 마을을 또 이제 촬영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웠던 그런 점들을 또 이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죠. 소재동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꼭 기록해야 할 소중한 작업이라고 말하는데요.
100년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전 소재동이 옛 모습을 잃기 전에 더 많이 기록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대전에 굉장히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도 네. 하필이면 소재동을 선택하시고 기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전의 소재동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문화 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고, 그래서 좀 매력적인 곳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곳이 또 철도 관사촌이었고 네네. 그런 것들도 기록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철도 관사촌이 이제 그 근대 문화 유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일본의 그 잔재라고도 하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잔재이든 근대 문화 유산이든 잘 기록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들의 의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도 공무원 가장과 8남매가 함께 살았던 8남매 집부터 너른 마당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마당집까지 소재동만의 시간이 박정일 씨의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낮은 담장, 그리고 풀 한 포기까지 아스라이 남아있는 소재동. 이 터를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도 앵글에 담았습니다. 사진 찍으실 때 보니까 골목이나 낡은 건물도 찍으시지만 주민분들 사진도 좀 찍으셨잖아요. 주민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촬영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 대부분 다 협조도 잘해주시고 또 이 마을에 예전부터 최근까지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뭐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들어서 촬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 사진을 보니까 네. 사진에 원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네. 이런 원색을 사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특별한 이유는 의도적으로 그런 색깔을 넣는 건 우리 이제 도시 재생으로 이 마을이 새로 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색을 작품에 이번에 사용했습니다. 잠시 쉬어갈 겸 그동안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전국으로 발품을 팔며 공들인 시간이 노트북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요. 사라질 위기를 맞은 전국의 마을들을 사진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그 마을의 역사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어 얼마나 사진의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 대구에서도 사진 작업을 하시지만 대전, 부산, 경주 막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세요? 물리적으로 힘든 경우도 물론 있죠. 이제 거리가 이제 멀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사라져가는 그 지역이나 사라져가는 마을, 또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한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먼 거리라도 또 하루에 2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까지 먼 거리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짧게 느껴지듯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거리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박정일 작가. 사진 속에 낡고 오래된 집들이 삭막한 현실을 담고 있지만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현실을 초월하는 꿈과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 사진을 또 기록해 오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작가님의 계획이라든지 행보도 좀 궁금해요. 앞으로도 이제 뭐 사라져가는 그런 마을이나 또는 이제 문화유산이 많은 그런 곳을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좀 촬영할 생각이고, 제가 이제 과학을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뭐 과학이든 예술이든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그 작품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객들이 좀 더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작품을 작가의 또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는 관객들이 좀 자유롭게 그 작품을 좀 느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전의 100년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소재동. 도시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곳의 시간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작가의 카메라 속에서 무채색의 삭막한 마을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품고 있는 소재동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여수 서시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마시면 맛, 가성비면 가성비.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아서 한 번 이 맛을 봤다 하면 단골이 된다죠. 여기는 일반 돈가스랑 다르게 두툼하고 진짜 맛있어요. 직원들이랑 항상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데 먹을 때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휴게소를 가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메뉴는 그날 만들어 파는 수제 어묵과 돈가스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맛의 비결.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수에 1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시장이 있습니다. 골목별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매일 아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년 전 문을 연 김대중 씨네 가게도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꼼꼼한 손길로 가게 단장을 마친 다음 그가 하는 일은 오늘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야채 좀 사가지고 올게요. 그가 향한 곳은 시장에 있는 단골집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왔습니다. 청양고추 빨간색이 좀 덜 들어간 걸로 많이 맵죠. 매워야지 좋아하니까 손님들. 대파도 한 단 주시고. 네. 오늘 하필이면 추워서 고생이 많으시네.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죽할게. 재료만 좀 부탁해.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쓰는 건데요. 매일 팔 양만큼만 만들어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가 순살 어묵 함량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더 맛있고 몸에도 좋고 밀가루 함량은 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만드는 수제 어묵들. 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한 장사의 길을 걷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여행사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된 상태였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TV를 보는데 어묵의 장인께서 이 어묵을 현란한 기술과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국에 유명한 어묵 맛집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부산의 유명한 어묵집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빵가루 상태가 엄청 좋네. 좋아. 아무래도 여름에 받을 때보다는. 그렇지. 빵가루 상태가 좋아야지 돈가스가 잘 만들어져. 오늘 야채 함량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더 맛있겠는데? 항상 그의 곁에는 힘을 북돋아주는 영혼의 단짝 아내 지윤 씨가 있었습니다. 싹싹한 성격과 부지런함으로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막연했던 장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 이도 바로 아내였죠. 처음에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그럼 써와라. 그럼 내가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며칠 뒤에 어떻게 해서 드는 비용이랑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써가지고 오니까 좀 믿고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생등심을 이용해 맛은 물론 도톰한 식감이 일품인 수제 돈가스부터 소세지와 청양고추, 새우 등 손님 입맛을 저격할 6종류의 어묵까지 완성됐습니다. 단순히 간식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사장님의 진심과 정성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집의 맛의 비결이죠.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팔지 않는다. 내가 먹으려면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거니까 깨끗하게 맛있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저의 그게 모토입니다. 코를 찌르는 고소한 향을 어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저 등심 돈가스 하나랑 치즈 돈가스 하나 주세요. 네, 등심 하나, 치즈 하나요? 네. 전에 사간 거는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밥 한 그릇 뚝딱 드셨어요. 완전 맛있어요. 등심 하나, 치즈 하나 대겨드릴게요. 네. 5분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서시장에서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거를 이제 떡이나 뭐 이런 저런 거를 사러 왔었어요. 사러 왔다가 돈가스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 먹었고 그때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진짜 다 따봉따봉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장사를 마친 늦은 오후 부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겨울이니까 메뉴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깻잎 대신 우리 여수의 특산품인 갓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수니까 아무래도 갓이 유명하니까 갓아빠나 아니면 돌문어아빠. 그러면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 두 가지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주위 시장 상인들한테 한번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고 다 괜찮다는 반응이 80% 정도 나오면 한번 해보게요.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날까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시장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돈가스 맛집, 어묵 맛집 꼭 한번 들르고 싶은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 오늘의 행복도 모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진심이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농부의 땀에 자연의 신비가 더해져 탄생하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 알고 보면 맥주도 농부가 농사지은 농산물이라는 사실.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들의 맥주를 만나봅니다. 홍천군 서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농가를 찾았는데요. 안에서는 뜻밖에도 수업이 한창. 다들 학구열이 불타는 눈빛입니다. 강의하는 곳인가? 그러면 학원? 그러기엔 뒤에 바도 보이는데. 대체 여긴 어떤 곳이죠? 내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식혜가 감주가 맥주 된다라는 얘기를 실천하고 있는 맥주 학교입니다. 학교요? 예. 그럼 맥주를 가르쳐 주나요? 학교 종이 땡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내 할머니가 만들어준 식혜에 꽃을 넣고 효모를 넣으면 알코올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우리 맥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농업농촌에서 문화적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맥주를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화천 현장 귀농학교의 수강생들. 먼저 이론부터 꼼꼼하게 배운 다음 곧바로 맥주 만들기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왜 맥주를 배우죠? 농부의 맥주는 뭐가 특별한가요? 농부들이 만드는 맥주는 내가 보리 농사를 짓고 그걸 엿지금을 만들고 그걸 로스팅 해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 그 맛은 세상의 맛과 비교를 당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양함. 그러니까 홍천의 맥주 지도는 어떠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쳐가면 그 마을마다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항아리에서 녹아나가지고 그들만의 특색 있는 맥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기업 맥주의 특징이 통일된 맛과 품질이라면 농부들의 맥주는 지역마다 다른 농산물과 첨가물 그리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맥주를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곡물을 분쇄하잖아요. 근데 분쇄하는 이유는 당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루로 내지는 않습니다. 가루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분쇄한 몰트를 그 엿기름을 지금 집어 넣습니다. 그죠? 넣어서 우리가 끓이기 전에 끓이려고 하는데 저기서 서서히 저어줘서 밑바닥에 이렇게 안 섞이고 고루고루 하라는데 이게 자동 기기가 아니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끓는 내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여기 있잖아 식혜에다 싹을 틔운 보리, 일명 엿기름은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맥주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온도와 시간. 온도 시간. 몇 도? 몇 도? 65도. 65도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큰한 향기가 폴폴 올라옵니다. 와, 여기에 밥알만 띄우면 딱 식혜네. 당화 작업을 마치면 엿기름이 든 통을 들어 올려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억지로 짜내지 말고 1시간 정도 가만히 둔 채 자연스럽게 물을 빼는 게 포인트. 그 뒤 곡물 사이사이에 남은 당분을 씻어내는 스파징 작업을 해주고요. 최종 물량을 맞춰 끓일 준비를 합니다. 맥주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식혜 향이 났거든요. 저게 지금 맥주 만드는 과정인데 저대로 마시면 식혜가 되나요, 혹시? 그럼요. 식혜예요. 그 식혜를 차게 만들기 전에 거기에 우리는 꽃을 넣고 또 이제 그 20도까지 온도를 다운시키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1줄, 2줄 뒤에는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맥주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엿질금을 삭혀서 식혜를 만들었다. 유럽의 할머니는 엿질금을 삭혀서 꽃을 넣고 효모를 넣어서 맥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식혜 맛이 지금 진동을 하잖아요. 자, 60분 후 들어갑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식혜 원액에 계량된 홉을 넣는 호핑 작업. 이 순간부터 식혜는 맥주의 길로 들어섭니다. 홉이 지닌 맥주 특유의 향기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아. 끓였다 식힌 맥주 원액에 효모를 넣으면 발효 준비 완료. 막걸리나 뭐 이런 걸 담아서 같이 나눔도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막걸리를 집에서 자주 담그는데 마침 하청 기농학교에서 이런 좋은 수업이 있다 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술이란? 그러니까 농촌 농부에게 술이란 어떤 걸까요? 술이란 문화라고 그러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 술이 있음으로써 좀 흥도 생기고요.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뭉쳐야지 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턴 효모가 일할 시간입니다. 맥주 원액을 발효실에 일주일 정도 두면 이 통 안에서 저절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데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 혼자 뽀글뽀글. 그거 희한하네. 12월 5일 날 만든 맥주예요. 그 맥주가 이제 발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락에 뽀글뽀글 탄산이 가스가 안 올라오잖아요. 6g의 설탕을 넣습니다. 스타우트. 그러면은 이 안에 잠자고 있는 효모가 먹이가 들어오면은 깬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 안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효모들아, 또 밥 먹고 일하자. 약간의 당을 주입해 맥주 탄산을 발생시키는 탄산화 과정. 이때 알코올 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비중과 종료 비중을 측정해 둡니다. 여기가 1.010이죠. 네. 지금은 좀 너무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요거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합시다. 자, 병에 담아 보세요. 설탕이 든 병으로 맥주 원액을 옮겨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조심조심 채운 병은 뚜껑으로 단단히 밀봉해 주는데요. 지금 손에 너무 힘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거봐요. 병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맥주를 이렇게 막 꾸겨틀어서 넣으시면 어떡해요?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넣은 건 아니고요. 맥주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탄산을 생기게 해서 우리
감칠맛이라든가 아니면 산패를 막기 위해서 탄산을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넣을 때 우리가 설탕을 조금 넣었잖아요. 설탕을 넣은 다음에 이 친구가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밀폐를 시켜야 되고 속에 있는 미리 들어가는 거품 같은 걸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아주 손도 대기 힘들 정도로 빵빵하게 이게 나와요. 그때 저온 저장고에 넣고 우리가 숙성에 들어갑니다. 병입한 맥주 원액은 발효실에서 빵빵해질 때까지 발효한 후 냉장 숙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농부의 맥주가 완성되는 거죠. 술을 빚었다면 잔치를 열어야겠죠. 누가 농부들 아니랄까봐 저마다 직접 농사짓고 요리한 안주들을 푸짐하게 꺼내놓습니다. 내가 빚은 술과 내가 수확한 농산물로 차리는 주한상. 그야말로 현대판 가양주 문화 그 자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즐겨볼까요? 페이레일, 흑맥주, 듀벨. 농촌 브루어리엔 다 있습니다. 취향껏 골라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한 맛과 향. 이 맛에 맥주 배운다니까. 이 맥주들이 식혜에서 출발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통이란 것은 할아버지의 매 발길만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산도 넘고 어느 날은 저쪽 강도 건넜을 거니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강을 한번 만들어 건너는 게 전통을 이어온다는 생각. 그래서 내 할머니가 만들어 오던 식혜에 손자가 꽃을 넣고 그 꽃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만들어진 것을 대한민국의 맥주, 맥걸리라고 세상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까지는 아마도 저도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알고 보면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것. 집집마다 다른 향과 즐거움을 품고 익어갈 농부들의 맥주. 앞으로는 맥주 마시려고 농촌 여행 가는 게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